이게 사실은 주인공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맞아요. 여기 채권 시장은 여의도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저기 강원도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일이 일어났는데 그 일이 저기 강원도지사라는 전혀 모르는 사람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보통 씬스틸러라고 하죠. 그래서 그 한번 등장했는데 채권 시장의 그 무겁던 분위기 막 긴장된 분위기 속에 갑자기 씬스틸러가 나와서 씬을 완전히 장악해 갔다. 쓸 수 있겠다. 그러고 나서 하는 말이 조금 미안하죠. 다 이거 재밌다. 댓글 읽어주는 기레기 아니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 기레기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은 본격 KBS 소통방송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을 듣고 계십니다. 한남자 특 대리기 구독만함. 하남자 아니거든요. 하 구독자거든요. 여성분도 많이 보시거든요. 하 구독자 특 네. 대리기 구독만함. 하지만 상구독자 특 상 구독자는 알림 설정은 물론 좋아요 두 번 누르면 안 되죠. 그러니까. 좋아요 누르기도 놓치지 않음.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두 하 구독자 되지 마시고 상 구독자 되시길. 이거 좀 얄밉게 해줘야 되는데. 뉴스 기사만 보면 잠깐 끄덕끄덕 거리지만은 대리기를 들으면 이구나. 작게로. 일단은 아는 만큼 보인다는 뜻이에요. 코너에 요즘에 여러분 TV에 갑자기 강원도지사가 막 나오는겨요. 강원도 왜 갑자기 진태형이 나오나 왜 자꾸 나오나 모르는 분이 많이 계셨을 건데 뭔 발언을 했더니 채권시장이 출렁했다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제가 경제 모른다는 그 오해를 불식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때? 불식됐습니까? 저 왜 나왔죠? 그냥 있는 대로 읊은겨. 아니 읊지는 않았어요. 있는 대로 얘기하지 그럼. 자 그래서 여러분 이게 지금 근데 그뿐이 아니라 그게 이제 일파만파 계속 지금 퍼지고 한국 경제에 계속 영향을 주고 그리고 알고 보니 진짜 우리 경제가 이렇게 답이 없나 지금 흥국생명은 또 뭐가 자꾸 터져 펑펑펑. 그리고 지금 불안해하시는 분들은 옛날에 뭐 리만 버러드 사태가 오는 거 아니냐, 뭐 IMF가 오는 거 아니냐, 임진왜란 터지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돈맥 경화 어떤 일인지 이 뭐 콜옵션이란 거 뭐고 채권은 뭐고 내가 몰라서 모셨습니다.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조금 미안. 김진태 지사 주연과 씬스틸러 사이라는 기사를 쓴 경제부의 서영민 기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기 소개해주세요.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KBS 경제부 서영민 기자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오랜만 아닌가요? 너무 오랜만이지. 얼굴 까먹을 뻔했죠, 여러분. 왜 서영민 기자 안 나오냐 이런 댓글이 정말 수도 없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랬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김진태가 뭐라고 해서 이렇게 된 거 다 이렇게 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 어디서 들으셨을 거고 역시 뭐 안 돼 뭐 그게 있었을 텐데 이게 우리 젠가 같은 걸 하면은 젠가 아시죠? 이 블럭 쌓기도 거기서 이게 단단하면은 빼도 안 무너지거든요. 근데 뭔가 이제 그 전부터 뭐가 있었으니까 이제 문제가 됐겠죠. 자, 이게 어떤 일인지 왜 이런 일이 있었는지 정말 통시적으로 이렇게 한번 쭉쭉 한번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설명을 한번 들을 시간을 제가 마련했습니다. 일단 제가 김진태 지사가 발언한 그 시점부터 얘기를 해볼게요. 엠팍 댓글 읽어주시겠습니까? 구덩살님이 김진태 레고랜드 사태 좀 미안하다네요. 태평스럽네요. 그 이제 외국에 있다가 이제 들어오면 공항에서 한 얘기죠. 공항에서 기자들이 본인이 말한 거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났어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좀 미안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김진태 지사가 왜 사과하게 됐는지 무슨 말을 했는지 간단하게 모르시는 분도 계실 테니까 설명 좀 해주시죠.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해하기 쉽게 레고랜드를 만드는데 강원도가 직접적으로 보증을 선 회사가 2천억 원을 빌렸어요. 2천억. 이 돈은 단기채로 빌렸기 때문에 단기 채권? 한 석 달마다 한 번씩 돌아가면서 계속 롤오버로 계속 다시 갚아 나가야 되는 돈이기 때문에 계속 그 갚아 나가겠다고만 하면 됩니다. 계속 아니면 그냥 완전히 이 돈을 상환하든지. 누구한테 빌려요? 기업어음입니다. 기업어음이고 CP라고 부르는데 ABCP라고 해요. Asset Backed Commercial Paper. 그러니까 어음인데 자산 유동화 어음이다. Asset Backed는 무슨 말이냐면 너무 콩글리시 같나? 그러니까 자산이 기초가 된 기업어음이라는 겁니다. 어떤 거냐면
보통은 부동산 담보대출은 담보가 뭡니까? 집, 땅. 집이잖아요. 네. 눈에 보이잖아요. 저게 그쵸, 얼마인지 알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공시 그거 공시. 담보로 돈을 빌리면 그거 담보로 몇 퍼센트 그거 담보 비율을 40%. 몇 퍼센트로 하고 뭐 그렇게 돈을 빌린다. 그러면 은행에서 돈을 빌립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이 레고랜드 강원도 개발공사는 중도 개발공사입니다. 그 매출 채권 혹은 미래에 생길 수 있는 어떤 시설. 입장료를 우리가 돈 벌 거고 네. 시설을 지을 거니까. 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완공되고 나면 그때 빌릴 수 있잖아. 근데 그거 먼저 빌리자는 거야. 그런 거예요. 그럼 정주영 회장이 네. 우리 지금 조선소는 없지만 네가 돈을 빌려주면 조선소를 지어서 배를 팔면 그 배로 배값으로 갚을게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너네 담보가 뭐냐? 그럼 우리 미래에 생길 매출 채권. 그러니까 수익이야. 수익, 입장료 혹은 아니 미래에 생길 이 건물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뭐 투자 받는 거나 비슷한 거네요. 그러니까 이게 PF 대출이라고 네. 생각하면 편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프로젝트 PF 파이낸스. 대출이 그러니까 지금 건물이 없는데 이 우리가 땅이 있고 이 땅에서 시행을 하기로 계획이 돼 있고 이건 올라갈 거야. 그리고 이 땅에서 분양하면 안 팔릴 것 같아? 다 팔리겠지. 그러니까 너 걱정하지 말고 나 돈 빌려줘 할 때 그때 빌리는 게 ABCP라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몇 퍼센트로 네. 빌려줬어요? 기본 개념부터 좀 짚어야 되는데 이게 나 아무 모르나. 네, 이게 지금 은행에서 빌리는 돈은 그냥 은행이 예금한 사람의 돈을 은행이 중간에 있으면서 빌려주는 겁니다. 그렇죠. 실제로는 예금한 사람한테 돈을 빌리는 거지만 돈놀이. 이 사람이 돈을 빌리는 주체는 은행이에요. 그렇죠. 은행한테 빌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죠. 예금자가 빌려주는 그렇죠,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 회사채 시장은 그렇지. 돈을 빌려주는 사람한테 회사가 직접 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빌려주는 사람은 이 채권을 사는 사람이에요. 채권을 회사채를 네. 사는 사람. 네, 사는 사람이에요. 보통 은행은 이거 안 삽니다. 왜냐하면 은행은 자기 자본 비율 규제도 받고 PF 대출이라는 거는 현재 자산이 없는 실질적인 자산, 부동산은 없는 상태에서 미래에 생길 것을 가정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위험이 있어요. 근데 은행은 이런 위험한 투자 못 하게 돼 있습니다. 기억나시겠지만 저축은행 사태 네. 그게 PF 대출에 돈 막 빌려줬다가 어. 그 돈이 뻥 하고 터졌기 때문에 못 받아서 네. 여기 터지고 다 터지니까 저축은행들이 부실. 예금자한테 저축은행도 약간 은행과 같은 거죠. 그렇죠. 이쪽에서 돈을 빌려서 이쪽에 줬는데 너무 많은 PF 대출이 뻥 터지니까 못 갚으니까. 예금자에게 줄 수가 없는. 그렇죠. 그래서 예금자가 돈 달라고 예금하신 분들이 막 저축은행 앞에 줄 서고 뱅크런. 나 5천만 원 넘게 넣었는데 어떡하냐. 5천만 원까지는 줬거든요. 어. 근데 5천만 원 넘게 넣으면 어떡하냐 이렇게 난리 났던 게 저축은행 사태예요. 그것도 PF 대출 사태입니다. 근데 그 뒤로 이 PF 대출 시장이 어떻게 됐냐면 이 어음 시장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서 예금자에게서 돈을 빌려서 주는 형태가 아니고 직접 자금을 조달하는 회사채. 네. 아. 회사채, 어음, 단기 자금. 어음이라고 하면 그냥 단기 자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보통 석 달짜리. 석 달짜리 계속 돌리는 시장으로 가는 겁니다. 달마다 그러면 뭐 원금 다 갖고 다시 빌리고 그런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냥 연장하는 건가요? 그러면? 계속 연장하는 연장. 거죠. 이거 어. 빌려서 이거 상환하는데 상환하기 전에 아니면 직후에 이 돈이 들어오고 이 돈이 들어오면 이 돈을 갚고 계속 그렇게 돌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단기채라는 거는 사실 저 회사가 석 달 만에 부도가 나겠어.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적당히 되겠지. 아니면 조금 정보가 있으면 저거 괜찮은 사업이야. 석 달인데 저거 이자도 많이 쳐주고 좋아. 몇 저거 프로쯤 해요? 넣으면 돼. 다 달라요. 지금 제일 마지막에 그 둔촌주공이 그 빌린 돈 이게 레고랜드 때문에 둔촌주공 넘어간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난리가 나고 나서 정부가 개입해서 이걸 돈을 돌려줬는데 그때 빌린 이율이 12%쯤 된답니다. 어따 좋다. 네. 할만하다. 12%. 그러니까 지금은 돈줄이 너무 마른 상태이기 때문에 이율이 12%. 그 정도까지 높아진 거예요. 달달하네. 근데 이거 뭐 2% 3% 하던 시장이에요. 그래요? 근데 지금 2% 3% 하면 정말 껌값 같지만 옛날에 근데 왜 저기 저 사람 얼어 있죠? 너무 아는 얘기 하니까 지루해서. 뭐 하나도 못 알아듣어. 여기까지는 아는 얘기잖아. 그때 우리 다 했잖아. 3개월의 확정 이자를 받을 수 있다는 건 당신이지. 매우 좋은 것이고 특히 이게 잘 돌아가던 시장이 어디였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1년, 2년 전이에요. 그때 주택담보대출이 우리가 3%. 빌리는 돈이 2% 이하로 내려갔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싸게 빌리신 분들은 1.9 몇 퍼센트, 8 몇 퍼센트에서도 빌리신 분이 있어요. 빌려주는 돈이 그런데 고정 한 20년 했으면 네, 근데 이 CP 시장에서 뭐 2% 3%에 돌아도 뭐 괜찮지. 바로 돈이 들어오니까 석 달 지나면 돈이 들어오니까 하고 여기에
이 시장이 원래는 저축은행을 통해서 예금자의 돈을 빌리던 이 그쵸, PF 대출 시장이 지금 이제 채권 시장, 채권 단기 채권 시장에서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상황이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건전성 규제도 까다로워지고 한번 그런 일을 겪으니까 저축은행들한테 함부로 그런 거 못하게 하고 뭐 그렇게 까다롭게 했으니까. 리스크를 지려면 투자는 네. 니들이 직접 져라. 남의 돈으로 하지 말고. 자 그런데 저 그냥 궁금한 채권은 어디 가서 네. 사서 팔아요? 그것도 궁금하던데 누가 이거 사본 적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건 개인들이 참여하는 시장이 아닙니다. 개인들이 참여하는 시장이 아니고 기관들이 주로 참여해요. 기관 그러니까 여기서 기관들은 다양한 기관들이 있는데 증권사, 보험사, 뭐 저축은행도 일부 삽니다. 자기가 살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근데 문제는 이 시장이 그 지난 한 2년 동안 부동산 시장이 어땠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뭐 어디든 분양만 하면 다 팔렸잖아요. 너무 좋았지 뭐 그때. 그러니까 2, 3년도 아니고 3, 4년으로 봐도 될 거고. 근데 여튼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이 공급되면서 이게 다 부동산 시장에 가서 부동산 시장이 뻥뻥뻥 터지니까 계속해서 돈을 벌고 돈을 버니까 누구나 다 부동산 시장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돈 한 푼 없는 사람들이 나 저기 땅 있는 땅 주인들하고 계약해서 저기 아파트 지을 거야 라고 프로젝트 하나 가져와서 돈을 땡기기가 너무 쉬워졌어요. 너무 쉬워져서 너도 나도 여기저기 전국 우후죽순 PF 대출로 집을 짓고 집을 지니까 PF 대출 시장이 엄청 커졌죠. 뭐 2배, 3배 막 이렇게 커졌는데 이 시장에서 돈을 엄청 벌었어요. 지난 2, 3년간. 그 단적으로 설명드리면 작년에 중소형 증권사들 포함해서 증권사들이 성과급을 얼마를 줬냐면 내 사촌이 아니면 내 친구가 작년에 성과급으로 2억 원을 받았다는데 이거 사실인가요? 좋겠다. 그 밑에 막 사실인가요? 뭐 하면서 뭐 난리가 났어요. 근데 실제로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과급이 작년 그 워낙에 증권사들이 돈을 많이 벌어서 2,400% 성과급을 준 데가 있어요. 삼성전자가 아닙니다. 1,000%는 기본이고 2.4%라니요. 네. 연봉의 2.4배를 준 데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돈이 너무 많이 나니까 주체할 수가 없어서 성과급으로 다 나눠줬는데 그 돈이 어마어마했어. 이 돈이 다 어디서 왔느냐? 뭐 동서학개미들이 사고 판 것도 있겠지. 근데 그거 수수료 얼마 안 되잖아요. 그쵸. 다 여기 PF 대출 시장에서 돈을 번 겁니다. 여기에다가 그 채권을 사주면서 아니면 발행할 때 뒤에 보증을 서주면서 수수료를 받아 챙기면서 돈을 엄청 벌었어요. 특히 증권사가 보험사도 벌었고 제2저축은행도 벌었고 여러 곳에서 돈을 많이 벌어갔는데 자 이제 지금 이 2022년 9월 10월로 돌아오는 겁니다. 행복했던 시기네요 그때는. 행복했던 시기가 있었고 해피. 근데 올 초부터 계속 금리가 올랐어요. 자 금리가 여기서 변한 건 금리. 네. 밖에 그리고 없는 거죠. 긴축. 그래서 지금 각국 정부가 하고 있는 일이 뭔가요? 너무 물가가 방지. 올랐으니 이걸 강제로 꺼트려야 되겠다 아닙니까? 특히 미국 연준이 막 한 번에 0.75% 포인트씩 계속 올리잖아요. 75bp씩 올린단 말이에요, 금리를. 그래서 지금 3% 넘어버렸어요. 조절을 안 하고 있어. 제로였는데 네. 순식간에 그렇게 뛰니까 이건 사실 신호거든요. 지금부터 시장에서 돈을 걷어들인다. 지금부터 시장을 강제로 내가 꺼트리겠다. 아껴 써라. 뭐부터 꺼지겠습니까? 부동산부터 꺼지는 겁니다. 어디에 시장에 돈이 많이 들어왔고 어디서 돈잔치가 벌어졌느냐? 부동산 시장이거든요.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그랬고 우리나라는 이 부동산을 담보로 한 그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돈을 몰빵하고 자금을 조달한 원천이 어디였느냐? 여기가 단기 채권 시장입니다. 채권 시장. 네. 그래서 올 초부터 압력이 계속 세졌고 뭐 ABCP 가격이 계속 표시 이율이 계속 높아지고 가격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표시율이 계속 높아지고 돈 빌리기는 점점 어려워지고 이제 증권사들은 걱정하기 시작하죠. 아씨 이거 이러다가 이거 안 돌아가면 어떡하지? 다음에 이게 7% 8% 이율을 주는데도 이거 사겠다는 사람이 없으면 어떡하지? 말씀드렸지만 단기채는 석 달에 한 번씩 돌아가야 돼요. 석 달에 한 번씩 계속 돌아가야 되는데 이게 네. 사람들이 돈이 없으면 또 기관이 또 돈이 없으면 그러니까 왜냐하면 금리가 올라가니까 네. 돈이 없어서 이 채권을 내가 안 사기로 결정을 하면 금리 그러니까 채권이 이자를 더 높여도 안 팔리고 그러면 돈을 못 구해서 프로젝트가 꽉 날 수 있는 이 금융 위기의 그 메커니즘은 똑같은 겁니다. 정말 활황이다가 돈이 막 엄청 돌다가 갑자기 금리가 막 올라가면 돈을 빌릴 수 없는 사람들, 그쵸. 레버리지를 기관들이 돈이 많지 않아요. 직접 투자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직접 투자라는 건 돈이 있어야 하는 건데 이 돈이
자기가 100이 있으면 300, 400 막 레버리지 내서 투자해요. 그래서 영국 연금도 얼마 전에 영국이 난리가 났을 때 그때도 연금도 레버리지를 너무 많이 내가지고 이거 완전 마진콜에 몰리니까 그러니까 이거 지금 안 갚으면 완전 통째로 다 반대 매매 당하는 상황이 되니까 막 집어 던졌던 영국 연금도 완전 난리가 났었죠. 그 정도로 좋을 때 막 돈을 막 뿌려놨다가 지금 이제 난리가 날 것 같은 상황으로 가는 거예요. 난리가 나진 않았습니다. 난리가 날 것 같은 상황으로 가고 다들 안 사겠다. 못 사겠는데 금리가 비싼데 아니면 저게 상환이 될까? 나 저거 잘 모르겠어. 왜냐하면 단기채 시장은 장기채 시장은 1년, 5년, 10년짜리는 그 발행할 때 수요 조사를 해요. 우리 기업의 재무 상황이 이렇습니다라고 공개도 하고 이건 기업의 실체가 있는 상태에서 장기 채권을 빌려주는 거죠. 장기는 몇 년 정도예요? 장기는 보통 뭐 1년 이상을 장기라고 하는데 보통 3년, 5년, 10년 뭐 이 정도 됩니다. 근데 이 시장과 다르게 단기 채권 시장, 어음 시장은 우리가 이런 거 발행해요. 뭐 이런 프로젝트 있으니까 하세요 하고 수요 조사도 안 하고 그냥 기업 공개되는 수준도 굉장히 적습니다. 그러니까 정보가 적은 상태에서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석 달 안에 돌리니까. 그렇지. 석 달 안에 뭐 큰일 나겠어. 큰일 나겠어. 지금 다들 하는데 이거 안 하면 나만 바보 되는데. 저기는 성과급 올해 1억 받는데 나 2천만 원도 못 주는데. 다들 하니까 하는 거예요. 뭐 금융시장 그렇게 돌아갑니다. 그런데 지금 그 상황이 완전 거꾸로 왔으니까 큰일 났는데 걱정하는 거예요. 다들 기관들은 레버리지 투자하고 정보도 많고 그래서 이 시장이 계속 못 가. 계속 폭탄 돌리기. 모래성 같은 거다. 폭탄 돌리기라는 생각들을 여기 참여자들은 이런 상황은 늘 합니다. 조심하고 있다가 가만히 지켜봅니다. 어디가 먼저 망해도 먼저 망하는 데가 분명히 나와요. 이렇게 시장이 긴축되면 결국은 망하는 상황으로 갑니다. 어딘가가. 그 상황으로 갈까 봐 조심 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의도에서는. 근데 사실 여의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게 제 생각에 3개월이면은 네. 뭐 3개월이면 뭐 부담 없이 한번 투자했다가 뭐 3% 4% 이자를 투자를 하고 석 달 정도면 그냥 뭔 일 나겠어 하고 기다릴 법도 한데. 네. 근데 내 돈은 1원도 소중합니다. 1원도 소중한데. 네. 근데 어딘가 지금 터진다는 거는 네. 돈을 못 돌려줘서 이제 낮아빠지는 어음이 나온다. 어디선가 나올 거다. 혹은 그 돈을 못 돌리니까 보증을 섰거나 아니면은 이걸 많이 가지고 있는 증권사, 보험사 아니면 뭐 저축은행 중에 탈나는 데가 나온다. 그렇지. 또 들고 내릴 문제일 수 있으니까. 다들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부동산 시장이 꺼질수록 금리가 올라갈수록 그런 걱정은 점점 커지는데 지금 올해는 굉장히 유례 없이 빠른 속도로 금리가 올랐고 몇 달 만에 엄청 많이 올랐죠. 부동산 가격 떨어지는 속도도 유례 없죠 지금. 맞아요. 근데 사실 거래 자체가 씨가 말랐다고 그러잖아요. 서울시 정보광장 통계를 보면 지난달에 한 300건 거래가 됐답니다. 근데 300건 거래는 집계사상 없는 일이에요. 사실 600건도 그전 한 두세 달 동안 600건 거래가 됐었는데 월간 그것도 없는 일인데 300건. 그럼 이번 달은 어떻게 되지? 지금 거래가 없는 상황에서 급매물만 팔리는 상황이었거든요.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 이런 상황에 내가 저기 서울도 아니고 저기 뭐 수도권 아니면 지방에 짓는 아파트에다가 A, B, C, P를 사놨어. 이렇게 돈을 넣어놨어. 이거 돌아가나? 미분양 나면 돌아가나? 어떡하지? 이제 미분양 날 가능성이 높겠는데 이제부터 옥석 가리기 해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쳐다보고 있었던 상황에 그러고 있는 상황에 네이버의 BHMJ 땡땡님이 어쨌든 김진태가 말 한마디로 경제 위기 앞당긴 거 사실 아니냐 이런 말을 했어요. 뭐냐면 김진태 지사가 강원도가 보증 부담에서 벗어나는 것이 목적이다 이런 식으로 레고랜드 관련돼서 이제 얘기를 회생 한 거죠. 신청을 한다. 워크아웃 하겠다는 거예요. 저 회사를 워크아웃해서 그러니까 김진태 지사의 지금 이 금융시장 상황과 다 떠나서 김진태 월드 이제 막 들어섰어요. 그렇죠. 이제 막 강원도지사가 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전임 도지사가 한 일 중에 잘못됐다 싶은 그래서 도민들의 호응을 받을 수 있겠다 싶은 도정을 하나 해야 돼요. 쇼윙을 해야 돼요. 쇼윙을 하나 해야 되는데 레고랜드가 딱 보이는 거예요. 저 구조가 물론 레고랜드가 생겨서 강원도에 이익이 떨어지면 좋지만 레고랜드라는 사업 구조가 보니까 너무 레고랜드라는 그 다국적 기업에 많이 내줬어. 그리고 많이 하고. 그리고 아무리 뭐 수익이 나도 증도개발공사에 떨어진 돈은 거의 없어. 근데 채권은 빚은 2천억 원이야. 이건 갚아야 돼. 근데 사실 이 구조가
레고랜드라는 거대한 테마파크를 유치하기 위해서 강원도가 무리를 한 측면이 있을 거예요. 근데 레고랜드, 유니버셜 스튜디오 이런 게 그냥 들어옵니까? 그쵸.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그랬을 텐데 당시에 김진태 지사가 의원 시절에 아니면 뭐 여기 강원도정에 참견할 시절에 레고랜드 유치 못하면 어떻게 될지 너네 각오하라고 난리를 피기도 했었어요. 네, 레고랜드 꼭 유치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이제 도정이 바뀌고 나니 이게 양 측면이 있는 겁니다. 레고랜드를 유치하면 강원도에 좋을 거야 하는 측면. 근데 조건이 너무 안 좋은 측면. 신임 도지사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일 수 있죠. 이걸 내가 손을 한번 봐야겠구나. 사실은 오늘도 기사가 좀 났지만 레고랜드 그 여기 지금 빚을 진 당사 중도개발공사 여기서 뭐 성과급을 1200%를 주려고 했다. 근데 300%는 실제로 줬다더라.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다 이게 준비돼 있던 아이템인 겁니다. 사실은 이런 여의도가 난리가 나지 않았으면 이 순서대로 갔을 거예요. 이렇게 하고 또 레고랜드 본사에 대해서는 나 너네랑 계약 이행 못해. 그럼 또 스포트라이트를 받겠죠. 그쵸. 근데 사실 이게 법적으로 이행을 안 하면 안 되는 거로 돼 있는데도 인기가 좀 있다. 쇼윙을 하면서 도정에 동력을 가져오면서 김진태의 존재감도 부각하고 그래가면서 뭐 중도개발공사 부실한데 이렇게 막 성과급도 줘가고 이거 문제 있는 거야 하고 이렇게 밟아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게 다 그림이 네. 있었는데. 그림이 있었어요. 이게 사실은 이재명 웨이였습니다. 성남시장 시절에 모라토리엄 선언하고 그때 주목을 좀 받았죠. 약간 뭐 그런 걸 기대했을 거예요. 벤치마킹을 네. 좀 한 거일 수도 있겠네요. 네. 뭐 TPO가 너무 안 맞았다. 안 맞았어. 정말 때와 장소를 가려야 한다. 가장 하지 않아야 될 상황에 네. 여의도에서 증권가에서 흉흉한 소문이 돌고 있다는 걸 아셨어야 되는데. 근데 이분이 지금 정무위원회 의원 시절에 정무위원회 위원이었어요. 그러면 아셔야 돼. 정무위원회가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를 피감기관으로 둔 좀 아는 분도 많이 계시지 않았을까? 이거는 그 부지사가 주도적으로 했다면서요. 하지만 경제부지사. 김진태가 콜을 당연히 했기 때문에 가는 거죠. 이건. 김진태도 뭐 이런 상황을 아예 모르고 이러진 않겠 설마. 아니 그러니까 김진태는 강원도 춘천시 도정을 이끄는 그 집무실 안에 있었지 여의도와 연결되어 있다 이런 생각은 꿈에도 못했다라고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생길 줄 알았으면 그러니까 공항에서도 말했잖아요. 아니 내가 이럴 줄 알았겠으면. 그러니까 막 좀 미안은 하죠. 뭐 그런 거 아닙니까? 사과하려고 빨리 들어온 거고 그때 깜짝 놀라서 아이쿠 이러면 안 되는데. 하루 빨리 들어오라 그랬더니 예정일보다 하루 빨리 들어왔어. 진짜 하루. 진짜로. 문제 진짜 그것도 잘 이해 못하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들어와서 6일에 일요일에 국민의힘 의원들한테 뭐라고 했냐 그 문자를 보냈는데 제가 레고랜드발 금융위기에 장본인으로 몰리고 있다. 몰리는 게 아니라 본인이 맞으신 것 같은데. 일단 하지만 저는 강원도가 보증 채무를 이행하지 않겠다고 말한 적은 한 번도 없다. 제 억울함을 푸는 것도 그렇지만 대한민국 금융시장이 이렇게 마녀 사장으로 흘러가서 앞으로 더 큰 위기가 올 수 있다. 이렇게 억울함을 호소하셨어요. 이 마녀 사냥이라고 말한 게 너무 루머가 많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금융시장은 불안하다 싶으면 어마어마한 루머가 이렇게 막 팍 순간적으로 퍼져요. 왜냐하면 루머가 지배하는 시장이죠. 여기는 그러니까 증권사들 계속 말씀을 드리자면 이 증권사들이 투자하는데 레버리지 빚을 많이 낸 증권사들 그러니까 100을 가지고 있으면 200, 300을 투자한다고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얘들은 굉장히 그 정보에 신경 씁니다. 그렇죠. 기관이니까 기본적으로 정보가 많아요. 민감하고. 네. 그리고 거액을 투자한 곳이 한두 곳이 아니기 때문에 집단적으로 귀를 쫑긋하고 있는 애들입니다. 근데 이 집단적으로 귀를 쫑긋하고 있는 애들이 여기 사고 날 텐데 막 신경 쓰고 있는데 갑자기 강원도에서 빚을 안 갚겠대. 그러니까 저 뭐지? 처음엔 저 뭐지? 그러니까 처음에 이거 큰일 났다 반응이 즉각적으로 오지 않았을 겁니다. 저거 뭐지? 저거 이상한데? 뭔 소리지? 저거 2천억 안 갚겠다는 얘기인가? 뭐 이런 의아함 이런 차원이었다가 이게 실제로 어음이 잘 안 돌아가는 상황과 결부가 되면서 어이구 강원도가 A인데 강원도가 넘어갈지도 모른대 라고 당연히 생각할 수 있죠. 누군가 생각한 사람이 강원도가 이런 이유로 넘어갈 수 있어 빚이 많아 뭐 이렇게 던질 수도 있고 아니면 리포트를 이게 쓸 수도 있는 거죠. 강원도만 이런 게 아니야. 지방자치단체들은 다 이래 라고 쓸 수도 있는 거죠. 쓸 수도 있는 거죠. 찌라시를 루머를. 그렇죠. 근데 금융시장은 그런 루머들을 너무 많이 필요로 합니다. 특히 무너질 것 같은 순간은 내 돈은 1원도 소중한데 지금 이
이 시장에서 승자와 패자는 어떻게 결정되냐면 이건 분명히 터져. 분명히 누군가는 손해를 봐라고 정해져 있는 시장이에요. 부동산 시장이 그렇죠. 꺼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요한 건 스피드. 무슨 일이 생겼다고 했을 때 빨리. 가장 먼저 돈을 뺄 수 있어야 돼요. 가장 먼저 내가 가진 채권을 딴 놈한테 팔아야 돼. 이걸 빵원 만드는 것보다는 50원이라도 받는 게 낫는 거예요. 들고 있다 네. 괜히 바보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채권 가격이 확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여튼 이 정보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상황에서 강원도에서 그런 일종의 떡수가 나왔으니 사람들이 상황이 이상하게 돌아가니까 그러고 둔촌주공이 돈을 못 빌렸어요. 대한민국에서 최대어라고 하는 둔촌주공이 돈을 돌리질 못했어. 전단체를 어음으로 바꾸려고 했는데 못 바꾼 거예요. 오, 이거 정말 무슨 일이 일어난다는 분위기가 생길 수밖에 없고 온갖 종류의 카더라들이 막 떠들 수밖에 없고 이 상황을 가만히 내버려뒀으면 10월 23일 날인가 우리나라의 금융계 수장들은 다 모여서 회의를 해서 50조 만들겠다고 했잖아요. 일요일 날 다 끌려 나왔어. 그 아마도 막 그 전날까지도 생각 없다가 아 이거 월요일 날 장이 열리는데 가만히 두면 난리 난다라는 판단이 들었으니 그 대통령실 경제수석, 경제부총리, 한국은행장, 금감원장, 금융위원장 다 모였어요. 한 자리에. 다 모이는 그림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그림 보니까 무슨 이게 금융위기가 났을 때나 보일 법한 진짜.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섯 사람이 딱 서가지고 우리가 50조 원을 조달해서 금융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해서 원활하게 돌아가게 하겠습니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정말 이건 그런 이벤트는 비기벤트. 그 사람들이 정말 하고 싶지 않은 이벤트예요. 근데 이렇게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런 거예요. 그 전에 루머가 막 이렇게 뻥튀기 되고 뭐 누가 어디가 망한 데더라 어느 증권사가 뭐 지금 인원 감축을 하는데 저 증권사가 결국은 망한 데더라 저거 못 받으면 그러니까 이런 소문이 막 극도로 벌어졌고 그래서 일단 50조 그다음에 그렇게까지 오게 된 이유는 뭐냐면 이게 국가적인 상황으로 번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줄은 몰랐지만 실제로 국가적인 상황이 됐죠. 그렇죠. 클리앙의 두파리님이 이게 레고랜드의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죠. 이게 앞으로 한국 지자체 채권의 신용이 개판됐다는 게 심각한 겁니다. 김진태가 대한민국 지자체 신용을 망쳐놨어. 이게 심각한 겁니다. 지자체 주도의 거래 신용이 쓰레기통에 처박힌 거 아니겠냐. 이게 그러니까 채권 시장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 그러니까 지자체 채권이 쓰레기가 됐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폐가 있죠. 사실은 뭐 우리 지자체는 정부인데 정부가 망한다고 생각하겠습니까? 근데 이게 약간의 이런 문제가 생겼으니 잠시 좀 순환에 좀 어려움이 있었겠죠. 다만 지자체는 괜찮다 손 치더라도 기업들 특히 이제 결국은 PF 대출 얘기인 거예요. 지금 이 시장에서 터질 것이 무엇이냐? 지난 몇 년 동안 가장 급팽창한 그 단기 어음이 어떤 종류의 어음이냐? PF인 거예요. PF 누가 봐도 지금 부동산 가격 떨어지고 있고 똑같은 얘기. 여기는 사고가 날 거야. 사고가 날 걸로 보고 있으니 이 시장이 마비가 되죠. 그래서 채권 시장이 마비가 됐다. 이건 맞아요. 그 무엇도 돈을 돌릴 수 없는 시장. 둔촌주공조차 돈을 돌릴 수 없는 시장이 잠깐 됐었던 거니까. 그래서 어쩌면 이 엉뚱한 사실은 금융시장의 플레이어도 아닌 사람이 정치적인 행위를 하다가 그렇죠. 이게 금융시장에 영향을 줘서 큰 영향. 그러니까 유증기가 가득하던 금융시장에서 갑자기 라이터가 찰칵하면서 뻥 한 거예요. 부싯돌이 돌아가면서. 그래서 이 상황은 채권시장을 마비시켰다. 잠시나마 지금은 아닙니다만 잠시나마 마비시켰다. 여기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안타깝지만 50조를 풀기로 했는데 또 네. 200조를 뭐 더 푼다. 뭐 이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왜 이렇게 결정한 그러니까 50조는 채권 안정 기금 내지는 처음에 정부가 중심이 돼서 금융사들과 함께 만드는 돈 이 50조고 그 뒤에 한국은행이 또 별도 대책을 마련했어요. RP 환매 조건부 채권 이게 초단기로 돌아가는 자금인데 여기서 이걸 좀 사주거나 돈을 풀거나 여기 RP 시장을 좀 조작을 하면 유동성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은행들이 돈을 이렇게 좀 돌릴 수 있어요. 뭐 이런 종류의 몇 조 원, 여기서도 몇 조 원. 그리고 나중에 은행들이 우리가 한 95조 원 정도 자금을 마련해서 돌리겠습니다. 뭐 이러다 보니까 뭐 금액이 뭐 금방 또 모이는 150, 160, 170, 뭐 거의 200 뭐 이것저것 합하면 그렇게 되는 거였죠. 그러니까 2천억 원 때문에 벌어진 일이에요. 강원도가 2천억을 그대로 갚을 수는 없다. 김진태 도지사의 의중을 충분히 반영해주면 그대로 갚을 수는 없다. 안 갚겠다는 얘기는 아니다. 근데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함으로써
200조가 필요해졌고 왜냐하면 금융시장은 말했지만 내 돈 이론도 소중한 시장이고 불안이 확 확산돼. 누구보다 내가 먼저 빨리 내 돈을 회수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잠재울 수 없다. 일단은 다 잠재우기 위해서 다 사주는. 그러니까 이렇게 원래는 이렇게 긴축 국면으로 가면 좀 쟤는 살 수 없어. 쟤는 살 수 없는 애 같으면 반란해서 옥석을 가려서 걔는 뭐 안 갚아준다든지 아니면 걔는 좀 이 프로그램에서 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서 프로그램에 빼지만 전체 시장의 안정은 해치지 않는 방향으로 이렇게 프로그램 짜져 있는데 지금은 시장이 완전히 일순간에 딱 멈춰버리니까 뭐 회사채는 그러니까 장기채는 아예 팔리질 않고 뭐 대기업도 못 빌린다고 그때 대기업들도 못 빌리겠습니다 난리 났었고 단기채 시장은 보셨듯이 금리가 막 높아지는데도 돌릴 수도 없는 상황이 됐으니까 그런데 또 한전채가 또 유찰됐다는 소식이 또 채권 시장을 네. 강타했어요. 정윤욱 기자 여기 FM 코리아 댓글 쭉 읽어주세요. FM 코리아의 니로니님이 AAA 등급 한전채 유찰됐네 안 좋은 상황인가. 뽐뿌의 죽다님이 한전 채권 때문에 다른 채권까지 큰 문제. 한전 적자 해결해야 되는데 요금은 지금까지 제대로 올리지도 못하고 결국 지급 청구서 국민들한테 날라오는 거죠. 모히또 한 잔 더. 님이 한전채 자체가 너무 많이 풀린 것도 문제다. 국채도 아닌데 채권 발행액을 보면 무시무시하지요. 덕분에 다른 기업에 가야 할 자금까지 다 빨아들이는 중 결국 전기세 인상, 구조조정, 한전공대 등 뻘짓 금지해야 되는데 참. 한전채가 유찰됐다는 건 또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되나요? 이게 지금 제가 지금까지 한 얘기는 다 단기 채권 시장이에요. 근데 지금 이제 스테이지가 다른 데로 바뀌는 거예요. 장기채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장기채 시장은 우리나라 경우 그러니까 기업 등급이라는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AA, 뭐 B, BBB 플러스 뭐 이렇게 기업 등급이 있고 그렇죠. 그 기업 등급을 보고 투자자들은 그 기업의 채권을 삽니다. 기업 등급에 따라서 금리도 결정돼요. 채권 금리도. 근데 한전은 가장 우수한 왜냐하면 거의 뭐 이게 공기업 그러니까 시장형 공기업인데 이게 정부가 뒤에 있으니까 저기 망할 회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정부가 한전 망하게 내버려 두겠어요? 아니 지금 나라 망하지. 그 지방 정부가 망하게 내버려 두겠어요? 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굉장히 안전한 그쵸. 채권이다. 그래서 이 채권은 우량하고 그래서 이건 망할 리가 없으니 그 어떤 불황에도 살 수 있는 채권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또 다른 또 채권이 하나 등장합니다. 은행채, 금융채 같은 것들. 은행들이 지금 너무 지금 상황이 안 좋아지니까 은행들은 괜찮습니다. 근데 은행 자체는 괜찮아요. 은행들은 그 BIS 비율도 지키고 돈도 엄청 많이 벌었잖아요. 최근에 막 순이익이 막 3조, 4조, 5조 뭐 이러는데도 정부가 뒤에서 딱 팔짱 치고 너네 그 배당 너무 많이 하지 마. 그 돈 그대로 안에 쌓아놔. 너네 성과급도 너무 많이 주지 마. 너네는 우리가 관할하기 때문에 안전한 거잖아.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는 관치의 성격이 큽니다. 금융이. 특히 은행이. 그래서 은행이 돈이 많아요. 은행은 지금 돈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사모펀드 사태 겪으면서 대손 충당금도 많이 쌓았고 아마도 이윤이 막 조 단위로 나면 대손 충당금 그러니까 손해 날 것에 대비해서 쌓는 돈 이 돈도 많이 쌓아놨을 거예요. 그래서 은행은 괜찮아요. 그래서 은행 계열의 증권사들도 괜찮아. 은행 계열의 보험사도 괜찮아. 여기는 어떤 일이 일어나도 사고가 나지 않아요. 아마도. 그런데 이 은행이 금리가 계속 올라가잖아요. 네. 앞으로 또 더 올라갈 것 같잖아요. 그렇죠.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올릴수록 그렇죠. 회사채는 더 비싼 금리로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자를 더 줘서 빌려야 됩니다. 이런 그렇죠. 상황이 되면 은행들은 미리 빌려 놓으려고 해요. 미리 더 오르기 전에. 그러니까 연말에 뭘 맞춰놔야 되는데 맞춰 놓으려면 야 지금 9월인데 지금 빌리자. 아니면 8월인데 지금 빌리자. 미리 빌려 놓으려고요. 그러니까 은행들도 채권을 발행하려고 하는데 은행도 사실상 정부가 뒤에 서 있는 그 금융기관이 망하게 두지 않잖아요. 그 당연하죠. 네, 그러니까 은행채도 매우 우량한 채권입니다. 은행채, 한전채 이 두 개가 갑자기 시장에 너무 많이 나온 거예요. 은행채의 경우에는 돈이 필요하니까 내놓는 걸 텐데 은행이 돈이 왜 필요하죠?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렸죠. 나중에 자금이 필요한데 그걸 나중에 미리 금리가 오를 테니 미리 미리 땡겨놓는 미리 땡겨. 아니면 내 계열사에 약간의 부실이 있을 수 있으니 불안해서. 유동성을 좀 확보해야 돼. 아니면 이렇게 시장이 이렇게 안 좋아지니까 나는 살아야 돼. 나는 채권을 발행할 수 있으니까. 은행이 채권을 엄청 많이 발행해요. 근데 한전이 여기에 왜 끼어드느냐? 한전이 요금을 방금 말씀하셨지만 요금을 못 올렸습니다. 전기요금 지금 원가의 2분의 1에 팔고 있다 그러죠. 원가의 2분의 1. 그러니까
자기가 전력을 사오는 전력을 한전도 사옵니다. 발전사에서 사오는 가격에 훨씬 못 미치는 가격에 팔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전기요금이 우리나라 물가 측정하는 CPI 소비자 물가에서 굉장히 비중이 큽니다. 그러니까 전기요금이 올라가면 우리나라 물가가 네. 확 올라가는 거죠. 네, 그래서 그게 무서우니 그 자체가 올라가면 물가가 확 튀기도 하고 전기요금이 오르면 돈가스 집이 돈가스 100원이라도 올리지 않겠어요? 안 너무 많이 오르면 돈가스. 전기 많이 쓰는 곳은. 근데 가스 요금도 올라요. 가스공사도 사실은 마찬가지인데 덩치가 작기 때문에 그렇게 주목을 받지 않는 겁니다. 근데 한전은 손해가 지금 20조, 30조 이런 얘기합니다. 30조 얘기하고. 올해. 네. 그럼 그 손해가 난다는 건 방금 말씀드렸지만 원가 이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기를 사오는데 드는 돈을 요금을 받아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빚을 내야죠. 빚을 내는데 어떻게 내겠습니까? 한전채라는 채권을 발행하는 채권으로. 겁니다. 그러니까 한전도 수십조의 적자가 나니 수십조의 돈을 아니 근데 채권 시장에서 빌리면 땡겨야 그거 돼요. 갚아야 할 거 아니야 채권. 네. 근데 그 돈이 계속 적자나는데 그거 갚을 수가 있나? 그거 계속 돌리는 겁니다. 아. 계속 돌리면서 윗돌 빼서 아랫돌 깨고 아랫돌 네. 빼서 윗돌 깨고 하는 게.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이 시장은 단기채가 아닙니다. 장기채입니다. 장기채니까 최소 1년 아니면 뭐 5년짜리 뭐 다음 이런- 정권에서 어떻게 해주겠지 뭐 이런 거. 네. 근데 이렇게 빌려서 돌려놓는 겁니다. 네, 돌려놓는데 근데 유가가 떨어지면 한전이 이익이 나는 시점이 있겠죠. 그때부터 돈을 받으면 된다. 그 이익이 나는 것으로 이렇게 좀 하고 완충을 하는. 그러니까 사실은 이건 어떤 의미에서는 좋은 거예요. 지금 영국은 전기요금이 1년에 500, 600 낸대잖아요. 지금 평균적인 600만 원? 가구가. 600만 원? 네, 평균적인 1년에 가구가. 600만 원? 네. 1,000만 원 낸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와요. 내년에. 한 달에 전기요금 네. 막 80만 원, 100만 원 네. 하는 게요. 독일도 그렇습니다. 네. 유럽은 지금 난립니다. 난리죠 지금. 근데 그게 다 사실은 민영 전력 회사들에 기반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시장 가격이 그대로 전기요금으로 반영되기 때문이고요. 와. 근데 우리는 정부가 딱 틀어막고 있는 거죠. 한전 네. 올리지 우리는 마. 올리지 마. 아, 너네 10원 올려야 된다고? 1원만 올려. 음. 그걸 지금 올해 한 3번, 4번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전은 계속 돈을 빌려야 되고. 그러니까 한전과 은행에 돈 빌리는 수요가 회사채 시장을 가득 채운 거예요. 확 키웠구나. 큰 그 플레이어 두 개가 장기채 시장을 이렇게 딱 가로막고 있으니까 우리나라 대기업조차 돈을 못 빌리는 겁니다. 안전하다고 그렇게 평가받는 한전채도 유찰하겠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네. 지금 상황은 한전채마저 잘 안 팔리는 상황으로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요 조사를 해서 이 한전채를 팔려고 시장에 내놓으려고 했는데 생각했던 만큼 다 안 팔린 거예요. 그러니까 한전채도 살 수 없을 만큼 시장에 돈의 씨가 마른 상황. 그러니까 그 전까지 그러니까 이 유증기가 자욱하다던 상황은 그 장기채 시장에서는 아무도 돈을 못 빌려. 한전은행 말고는. 그리고 단기채 시장에서는 계속 금리는 올라가. 계속 누군가가 터질 거야. 걱정하는. 그러니까 쌍방향에서 유증기가 피었었고 지금 그 뉴스는 최근 뉴스잖아요. 이건 그때 상황은 아니에요. 근데 지금 막 돈을 풀었다. 50조, 200조 풀어서 시장을 안정화했다. 이제 돈이 돌아간다라고 하는데도 한전채가 잘 안 팔리는 겁니다. 이 시장에 돈이 너무 없다 지금. 돈을 돌려서 급한 상황은 막았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채 시장에서 한전조차 돈을 못 빌릴 정도다. 이런 상황이 조금 더 길어지면 진짜 네. 하나 둘 기업들이 되게 힘들어지겠는데? 아니 너무 왜냐면 너무 충격적으로 말할 수 없으니까 좀 경제 용어 좀 섞어서 있어 보이게 말하면 안 돼요? 되게 힘들어지게. 자빠지겠는데? 그런 찌라시도 많이 돌았습니다. 대기업 어디 대기업이 결국 어떻게 돼서 이 기업이 지금까지 버틸 수 있는 자금은 얼마, 필요한 자금은 얼마,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그런 소문이 돌면 더 못 빌리잖아. 그래서 그런데 더 투자 안 할 거 아니야. 그 형제 기업한테 빌린 겁니다. 그 주식도 네. 주가도 떨어질 거 아니야. 그럼 주주들도 불안해가지고 주식도 팔 거고. 그런 상황이 발생하려는 찰나에 정부에서 돈을 엄청 뿌렸죠. 빠밤. 그러니까 정부가 뿌린 돈은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뭐 금융기관들이 돈을 모아서 이 돈을 가지고 돌리고 이러다 우리 다 죽어. 네. 사실은 세금 들어간 돈은 크지 않을 겁니다. 그 200조 안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정부가 나서야 되고 납세자의 세금이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사실은 이 상황이 되면서 우리나라 경제가 만약에 뻥 터지면 어떡하냐라는 걱정.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그 루머의 소용돌이 그리고 걱정의 소용돌이를 잠재우지 않으면 안 되는데 2천억 원 때문에 생긴 소용돌이이지만 200조 정도를 넣어야 안심하는 거예요. 와. 얼마나 비용이 큽니까? 그러네. 네.
내가 본의 아니게 그렇게 됐다. 맞죠. 본의 아니게 그렇게 된 거 맞죠. 근데 미안하다. 미안한 것도 맞죠. 그렇죠. 근데 좀 미안하다. very 미안해야 네,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제가 이 기사를 쓸 때도 그냥 강원도가 참 큰일을 하나 했다. 아유 너무 큰일. 조심해야겠거니 하는데, 근데 그 공항에서 기자회견을 쭉 봤는데, 근데 뭐 계속 설명을 하고 뭐 계속 그 김진태 지사가 원래는 굉장히 언론에 호전적으로도 나오고 맞아요. 세게 말씀도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맞아요. 근데 그날은 정말 하루 일찍 베트남에서 와서 정말 조심조심해 가면서 언어 가려가면서 죄송하다고 했고 미안하다고 했고 미안하죠. 좀 미안하죠. 계속 그렇게 조심조심 말하는데 그 말하는 투가, 근데 그 앞에 조금이라는 그 말이 좀 어색한 거예요. 조금 미안하죠. 근데 이게 많이 미안하죠라고 말하는 것도 좀 이상하지만 근데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본의 아니게 됐습니다. 였으면 그냥 뭐 별로 느낌이 없었을 텐데 좀 미안하죠라고 하니까 딱 그게. 느낌이 확 오는 거예요. 저거 멘트다. 사실 실제로 전 언론이 그 조금 미안하다 그걸 딱- 내지는 좀 미안하다로 기사를 막 썼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주인공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맞아요. 여기 채권시장은 여의도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렇죠. 저기 강원도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일이 일어났는데 그 일이 저기 강원도지사라는 전혀 모르는 사람 때문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보통 씬스틸러라고 하죠. 그래서 그 한 번 채권시장 등장했는데 채권시장의 그 무겁던 분위기, 막 긴장된 분위기 속에 갑자기 씬스틸러가 나와서 씬을 완전히 장악해 갔다. 쓸 수 있겠다. 그러고 나서 하는 말이 조금 미안하죠. 다 이거 재밌다. 이거 너무 여러분도 그러니까 이걸 이제 기사를 토막토막 보신 분들은 또 잘 연결을 잘 못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고, 그런데 한전체 유찰까지 온데 지대한 공헌을 하셨다. 자, 그런데 이게 제가 여기까지만 끝났으면은 이번 주에 모시기는 조금 지난 주제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난주에 또 뭐가 터졌습니다. 뭐냐? 흥국생명. 우리 이제 흥국생명은 이제 배구, 이제 김연경, 쌍둥이 자매, 뭐 이럴 때 이제 익숙한. 네. 근데 흥국생명이 네. 콜 옵션을 미이행했다는 거예요. 자, 일단 무슨 뜻인지부터 설명해 주시죠. 제가 사실은 콜 옵션 얘기가 나오고 미이행했다, 영구채, 신종자본증권 이런 게 등장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김기화 기자가 이거를 좀 하자 해서 이건 일반인들이 알 필요가 없다. 그리고 게다가 이건 큰일이 일어났다고 보기는 조금 어찌 보면 사실은 이게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게 결국 흥국생명이 이걸 안 갚겠다, 좀 더 갖고 가겠다라고 했다가 말을 바꿨어요. 맞아요. 갚겠다, 네. 갚겠다 하면서 끝난 얘기가 되었단 말입니다. 한 가지 교훈은 있어요. 일단 교훈 하나부터 얘기하고 시작하면 이게 금융당국하고 협의하에 벌어진 일입니다. 흥국생명이 이런 것도 금융당국과 네. 다 협의를 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안 하고 발생할 수도 있는데 금융당국과 협의를 했고 금융당국이 괜찮다, 그렇게 해라라고 얘기를 해줘서 한 일인데 결국은 물렀단 말이죠. 그럼 이건 금융당국이 판단을 잘못한 거란 말이에요. 둘 다 판단 잘못한 네. 거예요. 그러니까 흥국생명은 당연히 그게 더 이익이니까 그렇게 하고 싶긴 한데 아무도 하지 않는 짓을 내가 해도 될까 걱정하고 있는데 내가 이게 고민이에요라고 금융당국에 상담을 했는데 야, 괜찮아. 금융당국이 야, 너네 그렇게 큰 회사도 아니고 그래, 괜찮아. 너네 이거 뭐 이 계약서에 있는 일인데 이걸 하면서 해줬다가 나중에 시장이 너무 불안해하니까 오 쉣. 사실은 이것도 예상된 일인데 너무 불안해하니까 그때 가서 물른 거니까 이런 일이 두 번 있으면 안 되겠구나 하는 종류의 교훈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교훈을 향해 달려가 보자라는 네. 차원에서 얘기를 하면 전 그것도 그렇고 네. 이 청취자, 구독자분들이 왜냐하면 셋 다 있어요. 이 분들이 이런 계기를 통해서 이런 거에 대해 조금 학습을 하는 그런 어떤 계기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 저도 왜냐면 그리고 요즘에는 이런 기사가 뜨면은 무슨 옛날엔 이런 뉴스는 솔직히 무슨 뭐 한국경제, 뭐 매일경제, 뭐 경제신문에 이게 좀 박스로 이렇게 나오고 일반 사람들 관심도 없었어. 네. 그래서 사람들 지금 다 불안하단 말이에요. 사람들 지금 다 네. 불안해. 왜 다 불안하냐? 지금 주담대가 다 올랐어. 지금 주담대가 다 오르고 네. 주식, 코인 뭐 다 작살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금융 이쪽에 관심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고 되게 불안해하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앞에 김진태 김진태 사태가 터지고 채권은 또 맞다. 그게 뭐지?
이런 상황에서 또 터졌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가 모르는 곳에서 뭐가 자꾸 진행되는 거에 대해서 되게 불안해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물어보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가지고 궁금해하시는 분이 많이 계실 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자 일단 네이버 댓글부터 정렬. 네, 네이버의 익스 땡땡땡님이 왜 영구채인데 5년 콜옵션 행사가 시장에서 일반적인 것이고 콜옵션 행사하지 않는 게 시장에 충격을 주는지에 대한 설명. 설명해달라는 얘기죠. 해주세요. 자 네. 일단 콜옵션부터 설명을 좀 네. 해주시죠. 콜 옵션은 일정 시점에 정해진 가격으로 살 수 있는 옵션입니다. 권리. 콜. 내가 그거 받을게라는 옵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선물 시장이랑 비슷한 거예요? 선물이죠. 예. 그러니까, 옵션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구채가 30년 만기인데 지금 흥국생명이 주인공인 이 영구채는 30년 만기인데 5년이 지나면 30년 만기. 네. 엄청 5년이 긴 지난 거네요, 뒤에 그러면? 그래서 연구가 연구 없다 연구가 아니고 연구보다 누가 알아요 요즘에. 아무도 몰라. 영구채를 왜 발행했느냐? 이게 돈이 필요해서 빌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BIS 비율은 아실 거예요. 은행들이 자기 자본 건전성 비율을 지켜야 되는 거, 뭐 12%, 13%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걸 딱 지켜야 되는 비율이 있어서 은행들은 철저하게 여기에 감독을 받습니다. 근데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이게 RBC 비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RBC가 뭐냐면 리스크 베이스드 캐피탈. 그러니까 위험도를 기반으로 우리가 내 자본이 돈이 얼마나 있느냐를 비율로 표시한 개념입니다. 위험도를 이렇게 막 네. 계산해서 숫자로 할 그러니까 수 있어요? 정량화가 가능한 거예요? 이를테면 내가 자본이 얼마다. 근데 자본도 다 성격이 다르죠. 그렇죠. 뭐 그러니까 성격 다른 것마다 뭐 레이팅을 좀 할 겁니다. 이건 100% 인정해주고 이건 뭐 70%만 인정해주고 뭐 이런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위험도를 기반으로 한 RBC 비율이 일정 수준을 넘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 뭐 네가 나중에 위험해졌을 때 네가 이걸 갚을 수 있는 돈이 네가 뭐 부채에 대비해서 아니면 뭐 자본에 대비해서 얼마가 된다 뭐 이런 종류의 개념의 비율입니다. 이 비율을 지켜야 돼요. 근데 이 비율이 그 의무적으로는 100%를 지켜야 되고 금융당국의 권고치는 150%입니다. 150%를 넘어라. 그 이상 가지고 있어라. 자기 자본. 그래서 자기 자본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이걸 채울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이게 건전성 때문에 만들어 놓은 규제지만 이렇게 갖고 있는 게 힘들거든요. 돈을 갖고 있는 게 자기 자본을. 그래서 자기 자본을 갖고 있는 게 힘드니까 꼼수를 낸 거예요. 야, 30년짜리 채권이면 그건 뭐 거의 뭐 영구하다고 볼 수 있으니 이거를 발행해. 이거 발행해서 니 갖고 있으면 그거 니네 이건 빚이잖아요. 사실은 채권을 발행하고 그렇죠, 돈을 받았으니 그렇죠, 그렇죠. 빚이잖아요. 근데 그거는 자본으로 쳐줄게. 인식해줄게. 30년이니까 인식해줄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 30년짜리 채권을 보험사들 채권을 누가 그렇게 막 잘 사겠습니까? 누가 사?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내가 지금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주고 그 채권을 사면 30년 뒤에 몇 %더 받아서 돌려주는 거잖아요. 그게 네. 매년 이자를 주나요? 매년 줍니다. 아 매년 네, 몇 그러니까 프로쯤 표시 지금 이거는 4몇 %였어요. 나쁘진 않은 뭐 그렇죠. 뭐 옛날에는 제로금리 때는 제로금리 때는 나쁘지 않은 금리. 나쁘지 2017년에 발행한 건데, 근데 여튼 이걸 쳐주기로 했는데, 근데 이게 잘 안 팔린단 말입니다. 영구채가. 낮으니까 또 그래서 묶여 있는 거예요. 영구채라는 것이 그동안 내 유동성이 묶여 있는 거니까. 게다가 이건 달러 기반이에요. KP 채권, 외화 채권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싱가포르에서 발행한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외국인들한테 판 겁니다. 기본적으로 한국 기관이 샀을 수도 있지만, 근데 여튼 이렇게 팔아야 되는데 잘 안 팔리니까 이 회사들이 여기에다가 옵션을 걸어 놓습니다. 콜 옵션을 거는 거예요. 5년 지나면 이 채권을 내가 되사는 옵션, 되살 수 있다라는 옵션. 어느 회사가요? 흥국생명이. 흥국생명이 내가 그러니까 되살 수 있다라는 옵션을 걸어 놓는데 이건 이 흥국생명이 유리할 경우에 행사하는, 그러니까 콜옵션이라는 건 살 수 있는 권리니까 그렇죠. 유리할 경우에 행사하는 건데 그렇죠. 형식은 그런데 사실은 30년짜리가 안 팔리니 5년 지나면 내가 이거 사고 니한테 돈 다시 줄게. 그러니까 이건 5년짜리 5년짜리야. 채권이야. 그러니까 5년짜리인 걸 5년짜리야 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30년 좀 부담되지? 응. 5년짜리야. 근데 우리가 이게 알잖아. RBC 알잖아. 알잖아. 그것 때문에 지금 잠깐 이렇게 해놓은 거야. 5년짜리야. 이거 봐. 우리 한국에서 이거 발행할 때 전부 다 5년에 다 갚았어. 지난 10년 레코드를 보여주면 모든 회사들이 다 5년마다 다 갚았어요. 그러니까 정해진 기간 안에 다 콜 옵션을 행사해서, 사실 이게 말이 이상하죠. 콜 옵션이라는 건 뭔가 행사할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돈을 빌렸다가 갚는 사람이 옵션을 행사하는 거니까 이상하고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근데 심플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5년 뒤에 이거 내가 다시 사갈 거야. 걱정하지 마. 사. 뭐 봐. 지금까지 우리나라 뭐 증권사들 보험사들 다 이거 다 갚았어. 걱정하지 그러니까 마. 네가 예를 들어 우리 여기 1억을 넣으면
30년 뒤에만 이걸 원금을 돌려받는 게 아니라 5년마다 그 기회가 있으니까 안심하라고. 5년마다 기회가 있는 거고 분명히 하고 그때는 그때 시장 금리로 다시 내가 빌릴게. 뭐 그런 식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갚으려고 했어요. 흥국생명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이거 어기는 회사가 하나도 없었고 그러니까 한 회사, 두 회사 정도 있는 게 아니고 하나도 없었어요. 13년 동안. 13년 전에 우리은행이 한번 어기려고 하다가 지금하고 똑같습니다. 그때도 이걸 콜옵션을 행사를 안 하고 그냥 가지고 있으려고 하다가 그때는 2009년이면 네, 글로벌 금융위기 글로벌 이후에 금융위기 때죠. 비슷한 상황인 겁니다. 금리가 너무 높으니까 이게 콜옵션을 행사 안 하면 4점 몇 %짜리 금리가 미 국채 금리가 더해져서 한 6점 몇 %가 돼요. 그러니까 금리를 더 많이 부담해야 되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30년 채권인데 변동금리예요? 그렇죠. 5년까지는 야. 4점 몇 %, 그 이후로는 6점 몇 % 이렇게 스텝업이라고 하는데 오케이. 이렇게 되게 설계를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이자를 2%나 더 주고 싶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건 상환된다라고 보는 건데 지금의 이 돈이 씨가 마른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요걸 다시 메꿔 놓으려고 5억 불인데 3억 불만 빌리기로 해요. 왜냐하면 지금 환율 때문에 3억 불만 빌리고 1,000억은 연구채로 뭐 따로 뭐 후순위채로 따로 발행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걸 그 돈을 맞춰 놓을 계획을 세워요. 뭐 이미 발표도 했습니다. 기사 찾아보시면 있어요. 근데 그걸 수요 조사를 했더니 살 사람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은 이자가 10%대거든요. 근데 왜 없어? 시장에 돈이 마른 거예요. 야, 10% 이자를 준다는데 안 사? 안 사. 야. 네, 그래서 돈을 빌릴 수 없는 상황 같은 거예요. 개인은 못 사? 난 못 사는겨? 개인들은 이렇게 이 회사채는 덩치가 크기 때문에 요즘은 조금씩 쪼개서 안 아니면은 돼? 누가 사는 거에 참여해서 사는 식으로 뭐 펀드는 그런 상품이 있긴 한데 있을 근데 회사채 시장에 개인이 투자하는 건 흔치가 않아요. 그리고 이해하기 어려운 시장이기도 하고 이 시장은 막 그 뭐 이율이 뭐 4, 5%, 5, 6% 많아서 뭐 이게 뭐 달달해 보이는데. 괜찮아 보이는데 근데 이 회사채 시장은 이 회사가 불안하다 싶으면 막 표시 가격이 막 떨어지면서 살 수 있는 가격이 떨어지면서 금리 막 하루만 해도 30% 40% 실제로 흥국생명의 이 문제의 연구체가 나 이거 콜옵션 행사 안 해요 하는 그 뒤로 한 일주일 만에 한 30%가 빠져요. 와. 가격이 폭락하는 거예요. 이렇게 막 이렇게 그래프가 가다가 그 하고 나서 이렇게 떨어져요. 수직 낙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시장이에요. 그래서 결국 그런데 이 흥국생명이 이거 발행 못할 것 같은 거죠. 이걸 그냥 어떻게 하냐. 내놔봤자 살 사람이. 그러니까 내가 추가로 발행하려고 했는데 시장에 씨가 말랐고 그리고 12%를 줘야 돼. 근데 못할 것 같아. 근데 이거는 그때는 4%에서 6%로 그쵸, 높여주는 이자를 주어가면서 내가 이 연구채를 5년짜리로. 그 콜옵션 행사 안 할 이유가 하나도 없었는데 지금은 행사 안 할 이유가 너무 많아진 거예요. 이거 하면 6%만 주면 되는데 새로 발행하면 12, 3%인데 이거 팔리지도 않아. 라고 금융당국에 와서 이거 어떡합니까? 라고 읍소를 했겠죠. 근데 사실 13년 전에 똑같은 일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우리은행이었잖아요. 우리나라의 큰 은행이었잖아요. 그때 우리은행이 행사를 안 하겠다고 했다가 난리가 나고 뭐 여기저기서 난리가 나니까 취소. 행사하고 갚았어요. 그러고 막 더 비싼 금리로 뭐 좀 빌렸겠죠. 근데 흥국생명은 중형 생명보험사입니다. 뭐 우리나라 비중이 크지도 않고 그쵸. 아주 큰 회사도 아니니까 너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와서 돌이켜 보면 물어보진 않았습니다만 그런 식의 답변을 하기도 했고 중형이기 때문에 뭐 큰 문제 없지 않을까 생각했다라고 했는데 난리가 났던 겁니다. 그 말씀드렸듯 30%가 폭락을 하고 채권 가격이 그리고 외국에서 신호가 오고 S&P에서 사인을 주는 겁니다. 한국의 외화 채권이 저렇게 콜 옵션을 행사하는 식으로 시장의 신뢰를 저버렸습니다. 행사 안 하는 식으로 그렇죠. 시장의 신뢰를 저버렸습니다. 한국의 연구채가 5년 만에 상환된다는 보장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우리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까지 다 팩트라서 뭐라고 할 수가 없네. 네, 어떻게 해야 될지는 말을 안 하죠. 근데 그 우리나라 금융시장 참여자들이 이렇게 되면 외화 채권은 당분간은 발행 못합니다. 우리는 이제 외화 채권 당분간은 올 스톱입니다. 다른 회사들 지금 보면 다른 큰 회사들이 내년 초에 많이 돌아옵니다. 이 똑같은 형식의 뭐 1조짜리도 있어요. 한화는 1조 정도 됩니다. 보니까 돈이 돌아와서 이걸 다시 또 그쵸. 돌려 막아놔야 되는데 근데 이 작은 회사가 돈을 못 빌리는 건 큰 문제가 아니지만
큰 회사들이 이 돈을 못 빌리는 것. 그것도 뭐 운영 자금도 아니고 이 비율 맞춰 놓으려고 하는 건데 이걸 못 빌리게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겠다는 내가 판단 착오였구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주일 만에 엎었죠. 일주일도 안 돼서 엎었죠. 그래서 금융당국이 협의를 또 했고 갚지 말라는 협의도 했는데 갚아야 될 것 같은 상황이 됐다는 협의도 했고 그래서 갚기로 했다라고 어나운스를 안내를 먼저 주면서 한국생명이 형 알았어. 좋댔어. 아니 여기 클리앙 댓글 읽어주세요. 굴딩 굴곰님이 일단은 영구채라는 게 기본 구조는 만기 없이 돈을 빌리는 채권이고 자, 그러니까 영구채 아까 말씀드린 30년 채권 이게 만기가 없이 굉장히 긴 시간 동안 다만 보통 몇 년 단위로 기간을 걸어서 5년 이때 상환하지 않으면 다음 기간에 지급할 이자율이 뛰는 구조가 일반적입니다. 이번에 금리가 올랐으니까 이자율이 올랐겠죠? 그래서 기업도 그때가 되면 신규 채권 발행해서 상환하고 그렇게 돌아가는데 현재 시중에서 신규 조달 시 지불해야 할 금리보다 현재 영구채 조건대로 가져가는 금리가 유리하니 중도 상환하지 않고 그대로 들고 가는 케이스로 보입니다. 서영민 기자 지금 설명한 이야기를 댓글로 굉장히 간결한 설명을 해주신 거죠. 제가 쓸데없이 길게 말한 건가요? 네네네네네. 그런 얘기네요. 신규 조달, 신규로 채권을 발행할 때는 금리를 높여서 줘야 되기 때문에 현재 영구채 조건대로 그냥 가져가는 걸로 그냥 했다는 건데 이게 근데 원래는 콜옵션을 행사하기로 했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도 그 기관이나 그런 데도 5년 끝났으니 거기 돈이 나오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이제 그러면 뭐야 주택됐다 보다 줄도 갚아야겠구나 또 우리 애 뭐도 해줘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사실 얼마나 즐거웠겠어요. 이 그쵸. 돈이 돈 쓸- 5억 불이니까 굉장히 많은 돈이잖아요. 이 돈을 받아다가 이거 지금까지 4% 받았는데 지금 비슷한 거를 내가 다시 돈을 빌려주면 10%를 받는 거야. 잠깐만 네. 그러면 이게 그냥 돈이 그냥 오가는 거긴 하지만 네. 이게 신규로 하면 4% 받던 게 10%로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지금 흥국생명이 이걸 돌리는 돈을 3억 불을 외화채권을 또 발행하려고 했고 처음에 근데 그거 금리가 10%가 넘었고 근데 그래도 조달이 잘 안 됐다는 거고 그러면 채권 투자자 입장에서는 글로벌 투자자 입장에서는 내가 지금 여기서 돈을 받아다가 요걸 사면 내가 그러니까. 투자 기대 수익이 이 정도야 라고 기대하고 있고 이게 반환이 안 될 거라고는 상상도 안 하고 그리고 그거에 있는데 따라서 자기 재무 계획을 네. 세워놨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4% 대신 6%로 준다 그러네. 나는 지금 두 자릿수 이것도 흥국생명보다 훨씬 안전한데 더 좋은 회사에 투자하면서 리스크는 낮으면서 이율은 더 높은 투자를 할 기회가 열렸는데 지금 근데 네가 지금 한국생명이 돈을 안 줘? 한국 금융당국이 그랬다고 한국 그러는 거예요. 화나겠다. 네, 그래서 금융시장의 신뢰를 잃을 수 있다. 여기 또 신뢰가 나오는 겁니다. 그 앞에 김진태 지사가 그 신뢰가 기반인데 그러니까. 갚을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A 등급의 아주 신용 등급이 좋은 A1이었나 그랬는데 아주 신용이 좋은 회사 지방자치단체가 안 갚는다. 시장의 신뢰가 완전 뿌리째 흔들렸는데 그러니까. 여기서도 근데 여기는 흥국생명이 안 갚는다라. 왜 아니라. 네. 그러니까 이게 안 갚는다 이런 개념은 아니니까 좀 다르죠. 근데 같은 식의 상황이 우리나라가 아닌 외국의 투자자들한테 벌어질 뻔한 거죠. 근데 그 상황을 이해하고 정부가 물러라 갚아라 했고 아마도 RBC 비율은 좀 문제가 생기겠지만 그거 뭐 어느 정도 봐줄게. 뭐 어떻게 해주겠다. 봐줘. 그렇게 간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기본적으로 말랐다고 했는데 오수호 기자가 제 그 경제부에서 같이 일하는 기자가 지난주에 한 리포트 중에 저축은행이 돈을 안 빌려준다라는 취지의 리포트가 있어요. 내용이 뭐냐면 저축은행이 요새 돈을 신용 대출을 받으러 저축은행 객장에 갔더니 신용 대출은 온라인에서 알아보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객장에 온 사람을 돌려보내는 거예요. 객장에서는 그러니까 창구에서는 취급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있나? 다른 저축은행에 가서 저 예금을 좀 하고 싶은데 창구에서 되나요? 했더니 네 어서 오십시오. 1년 넣으시면 1년 두시면 5% 드립니다. 예금은 받는데 대출 안 해줘. 네, 1년 정기 예금은 5%를 주는데 대출은 창구에서는 안 해주고
저기 온라인에 가서 클릭해서 하라. 그러니까 좀 더 까다롭게 한 겁니다. 온라인에서 안 될지는 확인하지 않은 일이지만, 그러니까 은행들이 지금 빌려주는 건 저축은행들이 빌려주는 건 적게 빌려주고 돈 땡기는 건 흔쾌히 얼마를 주던 빌려 주려고 한다. 빌리려고. 정기예금이 빌리려고 한다. 5% 준대요. 5%. 야. 그러니까 그냥 1년만 넣어도 1년이면 뭐 괜찮잖아요. 5천만 원 예금자 보호도 되고. 그래서 이걸 상황이 보면 저축은행도 지금 환장하겠는 상황. 그래서 돈을 계속 끌어놔야 되겠는 상황. 앞으로 금리 더 올라갈 거니 그때까지 내가 자금을 더 끌어놔야지. 최대한 다른 회사보다 0.1%포인트라도 더 줘서.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고 대부업체들은 최고 금리에서 빌려준다는 겁니다. 거의 20%. 그러니까 원래 대부업체들은 최고 금리에서 빌려줘요. 최고면 네. 20%인가요? 네. 근데 그거보다 조금 낮은 금리에서 그렇겠죠. 빌려줬었어요. 네. 근데 지금은 이제 최고 금리 아니면 안 빌려준다 이겁니다. 최고 금리도 대출은행 대부업체들이 빌려주기 좀 꺼려진다면 이 가격도 적다고 생각한다면, 왜냐하면 회사채 시장에서 10몇 프로에 지금 자금이 도는데 내가 지금 조달 금리가 얼마인데 20% 받아가지고 대부업체가 살아남아? 라고 여겨진다면 대출을 아예 안 해줄 수도 있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디 가는 장사를 뭘로 해요 그러면? 사채 비밀 사채 시장 혹은 쉣. 암 사채 시장. 그러니까 그런 데까지 그 돈이 흘러 들어갈 수가 있는 건게 뭐 그런 시장이 있는 거죠. 뭐 오, 일수돈 쉣. 여전히 있잖아요. 뭐 전봇대 그렇죠. 여전히 붙어 있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상황이 시중에 돈이 씨가 말라가는 상황이 PF 대출 여기 증권사 김진태가 보여줬어요. 그리고 뭐 흥국생명도 지금 돈 못 구한대. 못 구해서 당국이 그냥 그렇게 하라고 했대라고 그래요. 저축은행도 돈을 끌어들이려고 안달. 대부업체들은 돈을 안 빌려주거나 최고 금리에 빌려주거나. 전체적으로 그림이 이해가 되죠. 쭉 보시면 결국은 어디선가 사단이 날 겁니다. 계속 이렇게 금리가 올라가면. 왜냐하면 이건 경기 긴축시키려고, 경기를 쿨다운 시키려고, 물가를 잡으려고 하는 일이기 때문에 가장 약한, 가장 부실한 무언가는 청산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라고 사실은 금리를 올리는 겁니다. 죽을 놈은 빨리 죽어야 되는 시장인 건가? 그러니까 시장 죽을 상황. 놈이 큰 피해 없이 죽게 만드는, 시장을 좀 더 건전하게 만드는 자정작용이 일어나는 시간이 돌아온 거예요. 부실한 애들은 네. 빨리 정리를. 사실은 이 상황을 우리는 막상 위기가 터지고 나서 알죠. 근데 이번에는 공교롭게도 도지사님께서 여기가 위험하다는 사실을 알려주셨고, 카나리아시네. 네. 카나리아. 벌써부터 지금 금융당국이 막 엄청 긴장하잖아요. 사실 이런 일이 언제 와도 올 일이긴 했지만 이렇게 빨리 올 일도 아니었고 주말에 갑자기 발표할 일도 아니었어요. 근데 이렇게 되어버린 겁니다. 우리 지금 상황을 보여준다.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다. 지금 당장 급한 불은 꺼졌다고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상태긴 하다. 여기까지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IMF 때 그 기억 있잖아요, 다들. 네. 그때 얘기를 하면서 근데 IMF랑은 지금 다르다. 우리가 외환 보유고가 엄청 많으니까 뭐 그런 일 없다 이런 분들 네. 많이 계시고. 근데 지금 또 뭐 흥국생명 같은 경우에도 금융당국이랑 다 긴밀하게 얘기를 한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기사도 나오잖아요. 네. 근데 네이버에 NAK6님이 IMF 외환위기 직전에도 문제 없다고 했었다. 네. 그리고 덕후의 익명님이 은행으로 치면은 뱅크런 막기 위해서 나라에서 보험회사에 자본금 얼마 이상 가지고 있으라고 해서 정해둔 게 있어서 아직 괜찮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뭐 국가적인 큰 그런 걸로 가진 않을 수. 위기란 건 금방 올 수도 있는데 근데 사실 사람들이 CDS 프리미엄 얘기를 시리어스 프리미엄? CDS 프리미엄. CDS. 네. 크레딧 디폴트 스와프. 그러니까 신용 부도 스왑. 이것도 뭐 일종의 상품인데 저기 부도날 확률에 돈을 거는 겁니다. 국가 부도 위기로 가면 이 CDS 프리미엄이 막 치솟습니다. 가격이 오르는 거구나. 그러니까 막 이게 보통은 10, 20 bp, 그러니까 0.1, 0.2% 뭐 이런 상태에서 움직이다가 100 bp가 넘어가면 좀 위험한 게 느껴지고 우리 코로나 때 한 3, 400 bp 아마 갔을 텐데 그러니까 3, 400 이렇게 가면 막 높아지는 거예요. 근데 보통 때는 10, 20 뭐 이래요. 이게 왜냐하면 워낙에 그 부도가 날 확률이라는 게 부도라는 게 뭐 부도? 국가 부도, 국가 부도, 은행 부도, 어. 뭐 여러 가지 뭐 상품은 앞에 붙이기 마련이죠. 그렇죠. CDS 프리미엄. 근데 이게 높아졌다는 기사들이 막 나와요. 불안하다는 기사. 투자자들이 그렇게 네.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한 60, 70 뭐 이렇게 올라갔었거든요. 근데 보통 때 10, 20, 30 뭐 이러다가 60, 70 뭐 이렇게 올라가니까 2배, 3배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위험하다는 기사들이 나오는데 사실은
100 안 넘어가면 보지 않아도 됩니다. 100 넘어가면 좀 불안하네 뭐 이런 것일 수 있고 왜냐하면 지금 중국의 신용부도 수합이 지금 그 국제금융센터라는 곳에서 매일매일 속보 형식으로 중국과 한국의 CDS 프리미엄을 계속 발표하는데 우리가 중국보다 낮아요. 중국이 100 단위에 있었고 지금 두 자릿수로 떨어지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가 낮아요. 그래서 이거 자체는 크게 걱정할 일이 없는데 그래서 걱정할 일이 없느냐. 근데 사실 외환 시장이 막 달러당 1,400원 넘게 올라가고 1,500원 간다 그러고 오늘 우리 좀 떨어져. 외환위기 때 1,400원, 1,500원 뭐 이랬는데 맞아요. 지금 그 수준에 있는데 지금 이게 외환위기가 아니야. 온다 안 온다고 장담할 수 있어 이런 얘기 계속 하잖아요. 맞아요. 그때 뭐 외환 당국에서는 외환 보유고도 많고 은행들의 지급 여력 비율도 높고 뭐 우리가 해외 순 자산을 가진 채권 국가고 뭐 우리는 건전합니다. 괜찮습니다. 얘기를 계속 반복하는데도 사람들은 계속 의심하잖아요. 환율이 너무 높으니까. 지금까지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이게 사실은 아까 말했던 그런 상황들을 다 반영하는 겁니다. 특히 불안감이 증폭이 되면 아마 지난주 말 정도에는 찌라시 꽤 받아보셨을걸요. 금융회사가 뭐 구조조정을 얼마를 합니다. 몇 명 단축한다. 어디가 제일 위험하답니다. 맞아. 어느 저도 대기업이 문제입니다. 뭐 이런 찌라시가 계속 돌아요. 왜냐하면 정보가 필요하니까. 그래서 계속 도는 건데 그게 다 금융당국이 계속 사실이 아닙니다. 루머 돌리면 처벌합니다. 계속 얘기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정보는 돕니다. 왜냐하면 내 돈은 소중하니까. 금융시장은 그런 곳이니까. 심리가 중요한 네. 곳이잖아요. 네. 불안하고. 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정치인들은 그러면 이제 이런 상황에서 뭘 해야 되냐? 이제 좋은 정책 그리고 또 이런 위기 관리 능력 이런 걸 보여줘야 되는데 근데 이제 지금 여당 정치인분들의 말이 또 기사화가 많이 됐어요. 김진태 이제 도지사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적자를 메우느라 대규모 채권을 발행해서 시장을 교란시킨 한전이 이 사태의 근본 원인이다. 한전과 민주당이 지금 자기들 잘못을 가리려고 지금 레고랜드를 지금 정쟁화하고 있다. 심플하게 말하면 문재인 정부도 전기요금을 안 올렸고 이번 정부 들어서도 윤석열 정부도 못 올렸습니다. 전기요금을 올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정치인들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정부는 어떤 의미인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정부는 못 올립니다. 그리고 이게 어떤 식으로든 해결해야 될 문제인 건 분명하고 이게 자금시장을 압박을 준 건 맞는데 이것이 문재인 정부의 책임이다라고 말하면 굉장히 웃긴 얘기가 되는 겁니다. 원전을 더 돌렸더라면 괜찮았을 텐데 그것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 이건 완전 넌센스입니다. 이 왜 이렇게 됐느냐? 국제유가 때문입니다. 맞아요. 심플합니다. 그냥. 예. 근데 정진석 당 대표죠 지금. 네. 정진석 대표는 비대위원장.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지금의 경제 위기의 원인은 레고랜드발 위기가 아니라 소주성이다. 5년간 소득 주도 성장이 만든 공공부채발 위기다. 전혀 근거가 없다. 아 그래요? 그 유동성의 위기다. 유동성의 위기는 왜 왔느냐? 지난 2, 3년간 문재인 정부의 탓이 아니고 진보 정부가 출범한 시절에 저금리 시대가 온 겁니다. 저금리 시대가 집값을 못 잡게 만드는 겁니다. 전 세계적인. 돈 빌리기 쉬운 시기니까. 게다가 심지어 다른 나라들하고 주택 가격을 실질 가격 기준으로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가 제일 많이 오른 나라도 아닙니다. 오히려 다른 뉴질랜드, 미국 뭐 어디를 비교해 봐도 우리나라가 그렇게 상대적으로 더 많이 올랐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이건 저금리 때문인데 저금리 상황이 역으로 펼쳐질 때 고금리로 넘어갈 때 그때 이런 사단이 날 수밖에 없다. 그게 그 유동성이 확 풀렸다가 확 쪼여드는. 근데 지금 금리를 올리는 건 뭐 윤석열 정부가 잘못해서 올리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미국이 올린 거 오른 거. 당시에 저금리 상황이 지속됐던 게 문재인 정부가 잘못해서인가요? 아닙니다. 양적 완화해서 그런 거. 네, 양적 완화 때문이에요. 돈이 너무 많이 풀려 있고 코로나 때 막 돈이 막 사정없이 풀리니까 우리나라는 오히려 덜 풀었죠. 우리나라는 재정을 아낀다고 하면서 부채 비율을 많이 높이지 않았어요. 근데 미국 보세요, 일본 보세요, 유럽 보세요. 훨씬 더 많은 돈을 풀었어요. 그 나라들이 푼 돈들이 그 나라 국제 금융 시장을 움직이고 있고 우리는 거기에 따라가는 입장이고.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정부의 잘못이다. 어떤 정부의 문제다. 물론 비판할 구석이 있을 수는 있죠. 근데 번지수는 한전이 전기값 그렇게 된 것은 국제 원유 가격 때문이다. 지금
부동산 가격 아니면 유동성 위기 이런 것이 오는 것은 그동안 글로벌 유동성이 풀렸기 때문이다. 지금 좋아들고 있으니 이렇게 좋아들 거라고는 이렇게 빠른 속도로 좋아들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물가가 이렇게 높을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다. 그냥 이건 심플한 겁니다. 예. 정치인분들이 이제 몰라서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닌 거예요. 당연하죠. 그냥 알고 정치는 정치니까요. 정치니까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효과가 있으니까요. 네. 근데 또 댓글 보면은 뭐 어떤 포털을 다 가봐도 뭐 자다가 왜 남의 딸이 긁냐 이런 댓글이 많이 있더라고요. 네. 자 마지막으로 네. 계속 지금 안 좋은 얘기만 들으니까 네. 이 시청자, 구독자, 청취자분들도 우울해질 것 같아. 이 경제가 더 안 좋아진 거 아니냐. 안 그래도 코로나 지금 겨우 끝났다고 하는데 사건 사고 너무 많이 터지고 경제도 힘들다고 하고 뭔가 우리 경제 좀 경제라는 게 그렇잖아. 이제 어떤 상황이 이런데 on the other hand 이럴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뭔가 좀 좋은 어떤 전망이라거나 희망적인 그런 어떤 측면이 좀 있는지. 이걸 희망이라고 부를 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방송이 나갈 쯤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는데 최근에 주식시장이 좀 오르고 있습니다. 아 오르더라고. 네. 오늘도 올랐어. 환율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1,300원대야. 오늘 1,380원대까지 갔습니다. 지금 역외 시장에서는 좀 더 떨어졌더라고요. 근데 이게 왜 이러느냐? 이건 환율이 떨어지고 주가가 오르면 좋은 거잖아요. 좋은 거죠. 근데 뭐 여러 가지 지금은 이제 벌어지고 있는 일이니 이게 이것 때문이다라고 확정해서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 미국의 물가가 이제 좀 잡혔어. 그 잡힐 것 같은 느낌이 들어. 느낌. 잡혔어 아니에요. 느낌. 이게 느낌이 중요해. 희망회로예요. 느낌이 중요해. 네, 느낌이 네. 중요해. 희망회로인데 잡힐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신호들이 몇 개가 있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미국이 더 급하게 안 올리겠네 하는 종류의 희망 섞인 기대. 다른 하나는 중국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곧 풀 거라는 보도가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나왔던 것 같은데 어디에서 나왔어요 지금. 그 보도가 나오면서 전 세계가 환영한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제로 코로나를 풀면 중국의 성장률이 올라가고 중국의 성장률이 올라가면 우리나라 수출을 좀 더 할 수 있게 되고 중국이 세계에 물건을 팔고 세계 경기가 좀 돌아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상황. 이제 당대회 끝났으니까 그런 상황이 하나 있고 그리고 다른 하나는 중국이 당대회 끝났잖아요. 그 당대회 끝났는데 여러분들 모두 아시다시피 1인 체제가 더 공고해졌습니다. 네. 그러면서 완전히 시진핑에서 모두가 시진핑의 사람들 올더 시진핑즈맨 이 된 거예요. 이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 오히려 좋아? 그룹 띵킹을 할 것이다.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가 아니고 아니야? 그룹 띵킹을 할 것이다. 중국 공산당이 중국 경영을 지금보다 잘할 가능성이 낮아질 것이다. 낮아진다. 제로 코로나 같은 떡수들이 많이 나올 것이다. 제로 코로나라는 게 경제적으로는 매우 안 좋은 정책이지만 중국의 안정을 위해서 그쵸. 지금까지 했던 정책을 계속 고수해 나갔던 정책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중국이 이상해질 거야. 중국에서 돈을 빼야겠어라는 신호를 전 세계에서 받았어요. 그래서 그 당일날 홍콩 증시 6% 빠졌습니다. 근데 전 세계에서 중국에서 돈을 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자금은 어디론가 가야 돼요. 서울로. 패시브 펀드라면 그러니까 일정 비율로 이렇게 쪽쪽 쪼개서 포트폴리오를 쪼개서 이렇게 신디케이트 론으로 이렇게 쫙 이렇게 펼쳐놓는 돈이라면 국가 비율을 딱 정해놔요. 중국에 얼마 넣고 어디에 얼마 넣고 어디에 얼마 넣고 하는데 엄청 투자를 많이 했을 거 아닙니까 중국에. 근데 전 세계 펀드들이 장기적인 차원에서 중국 비중을 조절을 한다면 그 돈이 어디 갈 것인가. 중국에 들어갈 돈을 줄인다면 어딘가에는 그 돈을 투자를 해야 되는데 환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고 보시면 주식시장에서 뭐 오르는지 한번 보세요. 제로 코로나 관련되어 있을 수 있는 주도 조금 움직임이 있고 한국 대표주들이 오릅니다. 외국에서 그 이렇게 비율을 정해서 이렇게 포트폴리오 투자를 하는 돈들이 한국 시장을 뭘 알겠습니까? 그리고 한국 시장을 뭘 그렇게 공부를 하고 싶겠습니까? 장기적으로 사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재미없는 시장인데 그냥 제일 좋은 우량 주식 사는 거예요. 삼전 오르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오르고 뭐 그런 대형주 중심으로 오르는 건 한국 하면 뭐가 있지? 여기 반도체 있고 차 있고 뭐 있고 뭐 이런 것들 중에서 이거는 괜찮은 것 같아 하는 것들이 그냥 들어오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삼성전자가 최근에 많이 올랐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효과가 있다. 외국인 자금이 들어온다. 그리고 미국이 거의 이제 막바지에 있는 것 같다. 금리 올라가는 단계. 정전 얘기도 솔솔 나오고 있어서 우크라이나 전쟁.
그건 정말 알 수 없는 알수 일이고 그 정전은 푸틴은 이미 하고 싶은 일이고 그러니까. 푸틴은 준비가 됐어요. 얻을 걸 얻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최선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얻었다. 근데 우크라이나가 지금 이 단계에서 포기할 수 없는 젤렌스키는 계속해서 우리 땅 한 톨도 그쵸, 허락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제 개인적인 이건 전문가의 생각은 아닙니다만 한국 전쟁이 어땠느냐. 초반 6개월에 다 했어요. 그쵸. 1,4,5태까지 다 끝났어요. 그쵸. 그리고 뭐 다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하다가 마지막 2, 3년은 포로 교환 문제로 왔다 갔다 2년 넘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3년이 지나서야 휴전을 합니다. 휴전을 할 만한 양국의 인센티브가 다 모여져야 돼요. 이제 그만하자까지 와야 돼요. 근데 젤렌스키가 그만하자까지 안 갔어요 아직. 그래서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시장이 좀 좋아질지도 모른다는 그런 희망 섞인 느낌적인 느낌. 여러분 아시죠? 이건 투자하는 개인의 선택이고 저희는 거기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자, 오늘 긴 시간 동안 여러분 채권 시장에 대한 이해가 좀 높아지셨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우리 예전에 그런 말 있잖아요. 이제 뭐 중국의 뭐 태평성대는 왕 이름을 모른다고 하잖아요. 일반 백성들이. 네. 김기화가 채권 시장을 알 정도면 굉장히 문제가 많은 시장이다 지금 상황이. 엄청 급박한 거다. 국민들의 민도가 아주 높다. 네. 이것도 알고 싶어 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이번 기회로 그냥 김진태 발언 보고 이제 이렇게 이쪽에도 이제 관심을 가져 앞으로도 어떻게 굴러가는지 보시면 좀 더 이해하기가 좋으시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서영민 기자 출연하셨는데 어떻게 소감 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긴 잘했죠. 근데 이거 난 내용 너무 좋은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너무 어려운 얘기고 사실은 결국 결론적으로 일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지 않아도 좋을까 몰라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한 얘기였기 때문에 그렇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이 제가 정리하는 계기이고 저도 그쵸. 채권 시장을 방송사의 경제부 기자가 채권 시장을 까지. 알아봐야 얼마나 할까요? 자, 그럼 저희는 이번 주도 정혁 기자 한 말씀 하시죠. 채권 시장 국내 채권 시장에 대해서 다 알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경제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CRS가 참 걱정이네요. CDS가 걱정이어야죠. 그 CRS가 뭐 걱정이죠? 저의 무식함이 걱정이에요. CDS였나? CDS 프리미엄, 아니 그 CRS 는 컨트리 리스크 스왑. 크레딧 리스크가- 디폴트, 크레딧. 네. 네. 크레딧 디폴트 수업. 네. CRS 존댓 CRS는요. 자, 오늘도 수학 참여 베이시스에 방법 알려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들끼는 매주 수목 유튜브 팟빵, 아이튠즈 파티, 네이버 오디오 클립을 통해서 업로드됩니다. 저 서영민처럼 대들기에서 보고 싶은 기자 혹은 다뤄줬으면 하는 기사가 있다고요? 방송 관련 의견은 인스타그램, 유튜브, 팟빵 계정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에도 구조화를 눌러주세요. KBS 뉴스 좋았어. 안녕. 안녕. 고생하셨습니다. All my memories gather round her. Mine is a lady, stranger to blue water.